네 엄마 죽은 게 뭐가 대수라고. 빨리 와서 밥 차려. 친정엄마가 사망 선고를 받은 직후 수학이 넘어 시어머니가 내뱉으신 한마디였습니다. 위로 한마디는커녕 빨리 와서 밥이나 차리라는 호통이 이어졌죠.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강남에서 제일 좋은 한정식 집으로 예약해 둘 테니까 거기서 마음껏 드시고 오세요. 제 말에 콧노래까지 부르시는 시어머니. 그날 밤 한껏 취해서 비틀거리며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뼈가 시리도록 통쾌한 환송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서지안이라고 합니다. 남들 눈에는 번듯한 직장의 든든한 남편, 부족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인생을 살고 있다지만 시댁 문턱만 넘어서면 저는 늘 무국 가정부 신세였고 시어머니 비위 맞추며 존노릇하는 며느리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친정엄마의 임종을 지키던 그 병실에서 걸려온 단 한 통의 전화가 평생 참고 살아온 제 인생의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엄마가 입원해 계시던 병실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마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 놓인 심박 측정기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간에 달한 신호음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엄마의 깡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있었는데 그 손이 어찌나 작고 가벼운지 시장에서 무거운 건어물 박스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시던 그 손이 맞나 싶더라고요. 손마디마다 박혀있는 굳은 살을 손끝으로 더듬어 내려가는데 이 손이 저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시집까지 보낸 손이라는 게 새삼 사무치게 와닿았어요. 엄마, 조금만 더 힘내. 응? 우리 엄마 놔두고 어디 가면 안 돼. 저는 엄마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는가 싶더니 측정기에서 흘러나오던 신호음의 간격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게 어젯밤이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엄마 손등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뜨거운 눈물조차 엄마의 차가워지는 체온을 데우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야속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정적을 가르며 제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꺼내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말까 잠시 망설였지만 받지 않으면 분명 남편 회사로까지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칠 뿐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 저예요. 목이 잔뜩 잠긴 제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새된 음성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안부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사돈이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는 걸 분명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치 그 사실 자체를 까맣게 잊으신 사람처럼 본인의 용것만 앙칼지게 늘어놓으셨죠. 야, 너 지금 어디야? 네 신우 승진 파티한다고 며칠 전부터 말했잖니. 빨리 안 오고 뭐해? 전 부치고 잡채 무치고 갈비찜 올려야 할 거 아니야. 손님들 다 와 계시는데 부엌이 텅 비어 있으니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엄마의 손을 참아 놓을 수가 없어서 한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다른 손으로는 엄마 손을 더 꼭 부여잡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지금 막 돌아가셨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측정기의 신호음이 삐 하는 그 잔인한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엄마의 손이 빠르게 식어가는 걸 손바닥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머리 위로 천장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것 같고 발밑에 바닥이 푹 꺼지는 것 같고 숨을 들이마셔도 폐 안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대답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사돈이 대수냐? 우리 딸 잔치 망칠 일 있어? 어른이 부르면 군말 말고 와서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방금 막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일말의 동정심이나 위로 한마디 없이 그저 본인 딸 잔치 음식이나 챙기라는 그 잔인한 명령.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0년 동안 그분의 비위를 맞추느라 꾸역꾸역 참아왔던 제 인내심이라는 끈이 마침내 그 자리에서 두동강 나버린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남편의 번호를 눌렀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여보, 괜찮아? 내가 지금 갈게. 라는 그 말 한마디면 무너진 마음이 조금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죠. 신호음이 2번, 3번 가다가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와글와글 들려오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방금 돌아가셨어.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저는 울먹이며 간신히 그 말을 토해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울음소리를 듣고도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도 아주 무심하고 귀찮다는 듯한 말투로 대꾸하더라고요. 아, 나 지금 부서 회식이라 바빠. 나중에 통화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는 식어가고 남편은 술자리에 있고 시어머니는 잔치 음식을 차리라고 윽박지르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한가운데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 보니 가슴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던 슬픔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펄펄 끓던 물이 한순간에 얼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제 안의 모든 감정이 단단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거울도 없는데 매무새를 가다듬듯 옷깃을 정리하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죠. 엄마의 식어버린 손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이불을 가슴까지 올려 곱게 덮어드린 다음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요. 어머니,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도저히 음식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칠순 때 모시려고 알아뒀던 강남에서 제일 좋은 한정식집 있잖아요. 거기 룸으로 예약해 둘 테니까 거기서 마음껏 즐기다 오세요. 코스 비싼 걸로 시키시고 술도 좋은 걸로 드세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시어머니의 콧노래 섞인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유, 진작에 그렇게 눈치껏 굴 것이지.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센스가 있어. 잘 다녀올게. 전화를 끊고 저는 천천히 엄마의 영정 앞에 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 하나가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우리 엄마 가시는 길에 침을 뱉은 이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도려내야겠다는 결심. 그것도 그냥 도려내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짓밟아주겠다는 핏빛 다짐. 저는 그렇게 그날 평생 처음으로 복수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의 연락처 목록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평소에 거래처 사장님들과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가장 빠르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포장이사 센터 소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소장님, 저 서지안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안에 VIP 당일 이사 좀 부탁드릴게요. 짐량은 많은데 비용은 2배로 쳐드릴게요. 1시간 안에 도착해 주실 수 있죠? 소장님은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직감하셨는지 토 한 번 달지 않고 곧장 출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병원 장례식장 안내 데스크로 내려가 엄마의 빈소를 차리는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평생 모아주신 그 돈, 그 피 같은 돈으로 마련한 우리 집에서 시댁 식구들의 흔적을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도려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장례지도사 선생님께 빈소 준비를 부탁드리고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가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저는 가방 안에서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 사본이 한 장 끼워져 있었죠. 결혼하고 전셋집에 들어가던 날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신신당부하셨던 그 종이었어요. 지안아, 이 돈은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손발이 다 얼어가면서 모은 돈이다. 절대로 남편 명의로 돌리지 말고 네 단독 명의로만 둬라. 알았지? 엄마 말 명심해. 그때는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저 엄마가 사위를 못 믿어 하시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오늘에서야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 딸이 시집가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지, 언젠가는 이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구원할 마지막 동아줄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등기부등본에 또렷하게 박혀있는 제 단독명의 3글자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는데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하지만 곧바로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엄마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작년 어버이날에 동네 사진관에서 찍어드렸던 사진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환하게 웃고 계신 엄마. 그 사진을 보는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뼛속까지 사무치게 와닿더라고요. 엄마는 늘 저더러 사람답게 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살아왔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김치 좀 담그라고 부르시면 야근하다 말고 달려갔고 시누이가 명품 가방 사고 싶다고 징징대면 제 카드를 빌려줬고 남편이 회식이라고 하면 새벽까지 안방불을 켜놓고 기다렸어요. 그게 다 며느리 도리고 아내 노릇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바보로 살지 않겠다고.
엄마가 그토록 곱게 키운 당신 딸, 이제는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요.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을 때 마침 이삿짐 센터 트럭 2대가 단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소장님께서 직원들을 데리고 직접 와주셨더라고요. 저는 현관문을 열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소장님, 이 집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빼주세요. 가전제품, 가구, 그릇, 옷까지, 화장품, 심지어 욕실에 있는 휴지 한 롤까지요. 다 제 돈으로 산 것들이니까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빼주세요. 보관 창고도 제일 큰 사이즈로 잡아주시고요. 소장님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직원들에게 손짓을 하셨고 7명의 직원분들이 일자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70인치 대형 텔레비전이 가장 먼저 벽에서 떨어져 나갔고 묵직한 가죽 소파가 2명이 양쪽에서 들어 올려 현관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안방에 킹사이즈 침대 매트리스가 세워져서 복도로 옮겨졌고 드레스룸에 빼곡하게 걸려있던 제 옷가지들이 행거째로 끌려나갔죠. 주방 쪽에서는 직원분들이 그릇장을 통째로 드러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라며 제가 한 번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본차이나 그릇 세트, 결혼 10주년이라고 제가 큰맘 먹고 산 덴마크산 식기류까지 빠짐없이 박스에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후련하다거나 통쾌하다는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마치 오래된 종양을 잘라내는 의사가 된 기분이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은 점점 비어갔고 2시간쯤 지났을 무렵에는 거실 바닥에 마룻장 무늬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횡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텅 빈 공간을 둘러보는데 거실 구석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작년 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온 30만 원짜리 싸구려 골프채 세트였어요. 저는 그 골프채를 발끝으로 툭 건드려 봤습니다. 가짜 가죽으로 만든 케이스가 푸석푸석한 소리를 내며 옆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제 남편의 인생과 닮아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비틀려 올라갔어요. 10년 동안 제 카드 긁어가며 명품 옷을 사 입고 제 통장에서 빼낸 돈으로 어머니 명품 가방을 사다 바치고 여동생 빚을 돌려 막아주며 마치 본인이 능력 있는 가장이냥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자기 돈 주고 산 물건은 저 싸구려 골프채 하나뿐이라는 게 어쩌면 그렇게 상징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다가오시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사모님, 저 골프채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골프채를 한 번 더 내려다보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 자리에 그대로 두세요. 주인 찾아갈 거니까요. 직원분들이 마지막 박스를 들고 현관을 빠져나가시고 소장님께서도 운송장에 사인을 받으신 뒤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고 떠나셨어요. 저는 텅 비어버린 거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서 천천히 한 바퀴를 둘러봤습니다. 10년 동안 이 공간을 채우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같이 빠져나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댁에 헌신하느라 달아 없어진 제 청춘,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흘렸던 눈물, 시어머니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라던 가슴 떨림, 그 모든 것들이 짐과 함께 깨끗하게 쓸려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결혼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서 휴지통 안으로 무심하게 떨어뜨렸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반지가 휴지 더미 위에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데
그 어떤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에서 흰 종이 한 장을 꺼내 무단 침입 시 주거 침입죄로 형사 고발함이라고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죠. 저는 그 종이를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잘 보이도록 반듯하게 놓아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을 나서기 전 도어록 비밀번호 설정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10년 동안 남편 생일이었던 비밀번호를 누구도 절대 알아낼 수 없는 무작위의 8자리 숫자로 바꿨죠. 띠리릭 하는 짧은 알림음과 함께 새로운 비밀번호가 설정됐다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쿵 하고 묵직하게 닫히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내려치는 사형 선고의 망치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제가 텅 빈 집을 빠져나와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바로 그 시각, 강남 한복판 최고급 한정식집 룸 안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식당 매니저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날 그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막장 코미디 그 자체였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의 직장 동료 4명까지 우르르 몰려들어와 룸 한가운데 자리를 잡으셨대요. 시어머니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매니저 앞에서 어깨를 한껏 들썩이며 호기롭게 외치셨다고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다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제일 비싼 코스로 올려줘요. 술도 좋은 걸로. 우리 딸 승진 파티니까 격에 맞게 차려야지. 시누이는 그 옆에서 메뉴판을 휙휙 넘기며 1인당 30만 원짜리 궁중 정찬 코스를 거침없이 주문했다고 합니다. 일행 모두 같은 코스로 시키고 거기에 한 병에 40만 원이 넘는 전통주까지 2병이나 추가로 시키셨다는데 직원들이 옆에서 보기에도 어찌나 호기로우셨는지 마치 재벌집 사모님이라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지는 동안 시어머니는 직원들에게까지 일일이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쥐어주시며 분위기를 잡으셨대요. 그 돈도 결국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으니 얼마나 통이 크셨을지 안 봐도 눈에 선했죠. 회식이라며 제 전화를 끊어버렸던 남편도 어느새 그 자리에 합류해 있었답니다. 장모가 방금 막 돌아가셨다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그 남자는 양복 윗도리를 의자에 척 걸치고 누이 동생과 술잔을 부딪히며 깔깔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누이가 잔을 들고 일어서서 한마디 했다고 해요. 엄마, 오빠, 나 이번에 본부장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다 우리 가족 덕분이야.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시누이의 잔에 술을 따라주시며 호탕하게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술 기운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서는 동생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호기롭게 대꾸했다고 해요. 축하한다.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사돈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저 본인들 잔치, 본인들 축하, 본인들 즐거움만이 그 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죠. 흥이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 매니저가 정중하게 룸으로 들어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한 손에 가지런히 들려있던 계산서에는 32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면서 거만한 목소리로 매니저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계산하라고 해요. 카드 번호 불러주면 될 거 아니야. 매니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 자리에서 직접 결제를 부탁드린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휴대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누르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휴대폰은 그 시간에 1인 2병 3병 4병 5병 6병 7병 8병 9병 10병 11병 12병 13병 14병 15병 16병 17병 18병 19병 20병 21병 22병 23병 24병 25병 26병 27병 28병 29병 30병 31병 32병 33병 34병 35병 36병 37병 38병 39병 40병 41병 42병 43병 44병 45병 46병 47병 48병 49병 50병 51병 52병 53병 54병 55병 56병 57병 58병 59병 60병 61병 62병 63병 64병 65병 66병 67병 68병 69병 70병 71병 72병 73병 74병 75병 76병 77병 78병 79병 80병 81병 82병 83병 84병 85병 86병 87병 88병 89병 90
이미 비행기 모드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10번을 넘게 거셨는데도 연결이 안 되니까 룸 안의 분위기가 점점 싸하게 식어가기 시작했답니다. 신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대요. 엄마, 올케 왜 전화 안 받아? 진짜 황당하네. 지가 여기 가라고 한 거 아니야? 남편도 그제야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자기 휴대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매니저는 정중한 표정 뒤에 점점 굳어가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결제를 재촉했고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시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셨다고 해요. 네가 일단 카드로 긁어. 네 마누라한테 나중에 받으면 되잖아.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이게 뭐냐? 남편은 마지못해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매니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정중한 목소리로 한도 초과라는 말씀을 전하자 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한순간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헛웃음을 치면서 다른 카드를 꺼내 다시 내밀었어요. 두 번째 카드도 세 번째 카드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두 한도 초과 아니면 승인 거절이었죠. 사실 제가 그날 오후에 변호사님께 부탁드려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가족카드를 전부 정지시켜 놓았거든요. 그동안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남편의 모든 결제 수단이 그 순간 동시에 막혀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매니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삿대질을 하시며 악을 쓰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계산한다고 했잖아. 우리 며느리 회사 사장이야. 돈 많아. 조금만 기다리면 다 들어오니까 사람 의심하지 마요. 룸 밖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시작했고 매니저는 매니저대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결제 의사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렸어요. 신우이는 그 와중에 본인 동료들 보기 창피하다며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룸을 빠져나가 버렸고요. 룸 안에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결국 매니저가 단호한 목소리로 신고 절차를 언급하자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다리를 뻗고 통곡을 시작하셨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망신이냐. 우리 며느리가 분명히 다 계산한다고 했단 말이야. 남편은 식당 한 구석 화장실 옆 복도에서 제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는 신호음만 허공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동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일단 본인 카드로 계산을 좀 해달라고 사정을 했고요. 신우이는 한참을 끌다가 결국 본인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으로 간신히 그 자리를 수습했다고 해요. 룸 밖으로 나오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사색이 되어 있었답니다. 식당 로비를 가로질러 나오는 동안 룸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다른 손님들이 두 사람을 벌레라도 보듯 위아래로 훑어봤다고 매니저가 그러시더라고요. 식당 정문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직감하셨던 모양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제게 전화를 거셨는데 신호조차 가지 않는 안내 음성을 들으시고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대요.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켜는 손이 너무 떨려서 불조차 제대로 붙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강남 한복판 길거리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을 깔보고 비웃는 그 시선이 어떤 것인지 뼛속까지 사무치게 맛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각 장례식장 빈소 안에서 엄마의 영정 사진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엄마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응징은 이제부터라고요. 그때 빈소 입구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여성이 차분한 표정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엄마가 생전에 저더러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알아두라고 하시면서 직접 명함을 손에 쥐어주셨던 그분이었어요. 강남에서 이혼 전문으로 15년 넘게 사건을 다뤄오신 업계에서 칼 같다고 소문난 변호사님이셨죠. 엄마는 어떻게 아셨던 걸까요? 당신 딸이 언젠가 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요. 변호사님께서는 빈소 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엄마의 영정 앞에 정중하게 절을 2번 올리셨어요. 그러고는 제 손을 2손으로 꼭 감싸주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한 씨,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머님께서 생전에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따님이 혹시라도 도움을 청하면 친자식 일처럼 챙겨달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참았던 눈물이 또 한 줄기 흘러내리더라고요.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딸 걱정만 하고 가셨던 거예요. 변호사님께서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지한 씨 전화 받자마자 일단 가능한 모든 보호 조치부터 준비해뒀습니다. 가족카드 사용 정지, 공동명의 자산 동결 신청, 그리고 시댁 식구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까지요. 지금부터는 그 누구도 지한 씨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님이 내미신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한 장 한 장이 마치 견고한 방패가 되어 저를 둘러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사인을 받으신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지한 씨, 지금부터는 슬퍼만 하고 계시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남기신 그 돈, 그리고 어머님께서 키워주신 그 강단으로 저 사람들이 지한 씨한테 했던 짓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게 어머님이 진짜로 바라시는 효도예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빈소를 나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어요. 띵, 띵, 띵. 도어록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내는 비밀번호 오류 알림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 알림이 5번째까지 울리고 나서 잠금 작동 안내 메시지가 화면 위에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그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살짝 머금었습니다. 안 봐도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한정식집에서 굴욕을 당하고 곧장 집으로 달려간 그 사람들이 도어록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또 누르다가 결국 문이 잠겨버린 채로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모습이요. 저는 곧이어 거실에 설치해둔 홈캠 어플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홈캠은 작년에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들락거리시면서 제 물건들을 자꾸 가져가시기에 증거를 남겨두려고 몰래 달아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카메라의 존재조차 까맣게 모르고 계셨죠. 화면을 켜자마자 텅 비어있는 거실이 깨끗하게 잡혔습니다. 마루장 무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휑한 공간, 그리고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흰 종이 한 장. 그 옆에 외로이 서 있는 싸구려 골프채 하나까지 모든 게 제가 떠나올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화면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 바깥에서 시끄러운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볼륨을 살짝 높였어요. 빈소의 정적 위로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묘하게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통쾌하게 다가왔죠. 잠시 후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부르신 모양인지 작업복 차림의 열쇠 수리공 한 분이 먼저 화면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 뒤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씩씩거리며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의 고함이 거실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거실로 발을 내딛는 순간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입은 떡 벌어졌고 들고 있던 가방이 손에서 툭 떨어져 마룻바닥 위로 둔탁한 소리를 냈죠. 시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거실 한 바퀴를 돌더라고요. 텔레비전이 걸려있던 자리, 소파가 놓여있던 자리, 그릇장이 자리 잡고 있던 자리, 모든 곳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 광경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질려가는 게 화면 너머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인연이 미쳤어. 미쳤어. 시어머니께서 두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마룻바닥 위로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한 손으로는 가슴을 부여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공을 휘저으시면서 헛소리에 가까운 비명을 질러대셨죠. 남편은 그 옆에서 멍한 표정으로 텅 빈 거실을 둘러보다가 거실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종이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그 종이를 집어드는 남편의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어요. 종이에 적힌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남편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무단 침입 시 주거침입죄로 형사고발. 남편이 그 문장을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몇 번이나 다시 읽어내려가는 모습이 화면 너머로 고스란히 보였어요. 그러다 남편이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신발장 쪽으로 다가가더니 그 위에 놓여있던 작은 휴지통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그 안에 무심하게 던져져 있던 결혼반지를 발견한 순간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이는데 처음으로 그 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결혼식 날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 사람이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서 결혼 반지를 손에 꼭 쥔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죠. 저는 화면 속의 그 광경을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플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새카맣게 꺼지는 순간 그 사람들의 세상에도 똑같이 새카만 암흑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빈소 안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작게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홈캠을 끄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을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또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그러더니 이내 카카오톡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짐 다 어디로 빼돌렸어? 문 열어. 당장 안 나타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짧고 거친 문장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는 동안 저는 그저 무심한 눈빛으로 그 알림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어요. 어떤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변호사님께서 두고 가신 이혼 소장 초안을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빨간 펜을 손에 쥐고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살펴내려가는데 그동안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모든 증거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보낸 폭언 문자, 시누이에게 빌려준 돈 입금 내역, 남편의 외도 정황, 그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제 손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엄마 앞에서
저는 조용히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진짜 심판의 무대를 위해서요. 장례식 둘째 날 저녁이 되자 빈소는 조문객들로 가장 붐비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일하셨던 시장 상인분들이 다녀가시고 제 회사 동료들과 거래처, 사장님들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줄지어 들어오시는 와중에 남편의 회사 부자님과 직속 상사분들까지 단체로 빈소를 찾아오신 시간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부지런하게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해야 할 자리였지만 남편은 그날 단 한 번도 빈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분들은 그 사실을 두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시면서 어색한 표정으로 조용히 국화꽃을 영정 앞에 올려놓고 가셨죠. 저는 검은 한복 차림으로 빈소 한쪽에 단정하게 서서 한 분 한 분 정중하게 맞절을 올렸습니다. 슬픔에 잠긴 며느리, 어머니를 잃은 외동딸, 그 어떤 위장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답례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빈소 입구 쪽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언가 우당탕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빈소 안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년아, 어디 있어? 서지안 어디 있냐고.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에 가까웠고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두 눈은 핏발이 잔뜩 서서 마치 흥분한 짐승의 그것 같았어요. 그 뒤로 남편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따라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빈소 입구까지 풍겨올 정도로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조문객분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는데 모두의 얼굴에 당황과 불쾌함이 한꺼번에 떠올라 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영정 앞에 절을 올리기는커녕 곧장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시면서 빈소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어요. 감히 시애미를 속이고 집을 빼돌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내앉히고 속이 시원하냐? 남편도 그 옆에서 핏대를 세우며 짐승처럼 으르렁댔습니다. 본인 직장 상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듯 이성을 완전히 놓아버린 상태였어요. 당장 가구 다 돌려놓고 300만 원 내놔.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조문객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군거리기 시작하셨고 남편의 직장 상사분들은 입을 떡 벌린 채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때 빈소 옆쪽 대기실에서 변호사님이 차분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단정한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님이 제 옆에 든든하게 서주시자 빈소 안의 공기가 조금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미리 챙겨두었던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영정 옆 작은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노려보셨는데 저는 시선을 마주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와 연결했어요. 손가락 끝이 화면 위에서 짧게 머물렀고 잠시 후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 버튼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께서 어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무언가 직감하셨는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시는데 그 사이 제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가볍게 눌렀어요. 잠깐의 정적 뒤에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세댄 음성이 빈소 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사돈이 대수냐?
우리 딸 잔치 망칠 일 있어? 어른이 부르면 군말 말고 와서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녹음된 그 목소리가 빈소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동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버렸어요. 조문객분들의 얼굴에는 경악이 떠올랐고 남편의 직장 상사분들은 눈살을 찌푸리시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들고 있던 종이컵을 내려놓으셨고 어떤 분은 손으로 입을 가리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빈소 안에 흐르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죠. 녹음 파일이 다 흘러나오고 정적이 찾아온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두리번거리시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을 향해 쏟아지는 그 차가운 시선들을 견디지 못하시고 갑자기 무릎을 꺾으시면서 빈소 바닥에 풀썩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 며느리가 시어미를 잡네. 시어미를 죽이네. 늙은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바닥에 누우시다시피 하면서 통곡을 시작하셨어요. 본인이 한 말이 그대로 녹음돼서 만천하에 공개된 그 상황을 어떻게든 본인이 피해자인 양 뒤집어 보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죠. 두 손으로 빈소 바닥을 탕탕 치시면서 곡소리를 어찌나 크게 내시던지 그 모습이 보는 사람의 진을 다 빼놓을 정도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곡소리 한 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이 떨렸을 텐데 그날의 저는 한없이 차분했어요. 저는 천천히 옆에 있던 얼음물 주전자를 손에 들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그 주전자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바닥에 누워서 통곡을 하시다가 제 발걸음 소리에 잠깐 고개를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그 눈빛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발치에 서서 손에 든 주전자를 천천히 기울였어요. 차가운 얼음물이 시어머니의 치맛자락 위로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또르륵 굴러떨어지면서 빈소 바닥 위로 흩어졌고 시어머니께서는 차가운 물에 놀라 비명을 지르시며 벌떡 일어나 앉으셨죠. 아이고 차가워. 너 진짜 미쳤어. 저는 빈 주전자를 손에 들고 시어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저를 발 아래에 두고 부려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발치에 주저앉아 물에 젖은 옷을 부여잡고 있는 그 광경이 신기할 정도로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마디씩 끊어서 말했어요. 제 엄마 가시는 길 더럽히지 말고 당장 꺼지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뻐끔거리시다가 결국 한마디도 못하시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듯 본인 직장 상사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부장님과 동료분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빈소를 빠져나가시고 계셨죠.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게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제야 본인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직장에서의 명예, 동료들의 신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사회적 체면이 오늘 이 일들과 함께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빈소 한가운데에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조문객분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출입구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 나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끌려나가시면서도 입속으로 무언가 중얼거리셨지만 그 어떤 소리도 빈소 안의 정적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빈소 문을 나서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변호사님께서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지한 씨.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엄마 앞에서 저는 비로소 한 모금의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장례식의 마지막 절차까지 무사히 마치고 엄마를 곱고 양지 바른 곳에 모셔드린 다음 날부터 저는 곧장 변호사님과 함께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 재산 분할 협의 신청, 그리고 시댁 식구들 전원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그 모든 서류가 순차적으로 법원에 제출됐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일 처리가 어찌나 깔끔하고 신속하신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가처분 결정문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인간이 됐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전셋집에서 그야말로 강제 퇴거를 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거기 눌러앉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그 집의 등기부등본에 본인들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으셨던 거죠. 변호사님께서 보내신 명도 소송 예고 통지서를 받으시고 나서 두 분은 결국 짐을 싸서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분들이 새로 들어간 곳은 고시원이었어요. 한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그 좁은 방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 방씩 따로 들어가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좁은 고시원 방에 갇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며칠 동안 분을 사귀지 못하시던 시어머니께서 결국 동네 맘카페에 본인의 마지막 발악을 쏟아부으시고 만 거죠. 변호사님께서 그 글이 올라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저한테 캡처본을 보내주셨는데 글의 내용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자극적이었어요. 악독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빼돌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이 한편의 소설처럼 길게 적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저와 우리 집에 대한 묘사는 누가 봐도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죠. 사실 이건 제가 미리 파놓은 함정이었거든요. 변호사님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한 끝에 시어머니께서 분명히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입을 못 다물고 사고를 치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그 입방정 하나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어마어마한 칼자루가 한순간에 제 손안으로 굴러들어온 셈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캡처본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셨던 듯 다음 날 아침에 곧장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어떤 호랑이 굴에 손을 집어넣었는지 그 글을 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고소장 접수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 앞으로 피의자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시누이가 결국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본인은 그동안 제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다며 어색하게 운을 떼더니 엄마가 충격이 너무 크셔서 며칠째 식사도 못하고 계신다고 합의로 좀 풀어줄 수 없겠냐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시누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가볍게 눌러버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떨리는 다리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셔야 했어요. 평생 경찰서 근처에도 가보신 적이 없으시던 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앞에 앉아서 진술을 하고 지장을 찍고 나오시는 그 과정이
시어머니에게는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굴욕이었을 겁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신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그날 저녁 제가 변호사님과 만남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나오던 그 골목길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골목 끝에 웅크리고 서 계신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생 빳빳하게 다린옷만 입고 다니시던 그분이 색이 다 바랜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 차림으로 골목벽에 기대어 서 계시더라고요. 머리는 며칠 동안 감지 못하신 듯 떡이 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발견하시자마자 두 다리에 힘이 풀리신 듯 비틀거리시더니 곧장 제 앞으로 달려와서 바닥에 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며느라, 지아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났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니까 제발 합의 좀 해다오. 정과자만은 면하게 해다오. 시어머니께서 제 정장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으셨어요. 얼굴을 제 다리에 비벼대시면서 거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평생 며느리 앞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보신 적이 없으시던 그분이 강남 한복판 골목길 바닥에서 며느리의 바짓단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고 계신 그 광경.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작아져 있었는지 그 시간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서서 손가락이 다 부르트도록 전을 부치던져 시누이가 명품 가방 사고 싶다고 징징댈 때마다 군말 없이 카드를 내밀던져 임신 초기에 유산기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도 시어머니께서 김치 담그라고 부르시면 달려가던져.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제 사정을 봐주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단 한 번이라도 며느리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저는 천천히 한쪽 발을 들어 시어머니께서 부여잡고 계신 그 손을 구두 끝으로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바짓단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골목길 시멘트 바닥 위로 툭 떨어졌어요. 저는 허리를 굽히지 않은 채로 그 위에 서서 시어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합의요? 저는 짧게 되묻고는 잠시 숨을 한번 골랐어요.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평생 시어머니께서 잊을 수 없도록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가시는 길에 어머니께서 박으신 대못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그 대못 하나하나의 값을 감옥에서 똑똑히 치르고 나오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손으로 본인의 가슴을 치시며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셨어요. 그 비명 소리가 좁은 골목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골목 입구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 굽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제 귓가에 울렸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서는 순간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곱게 물들고 있는 그 하늘 아래에서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동안 제 폐속에 갇혀있던 묵은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깨끗한 새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악인이 본인의 혓바닥에 본인의 발목을 올가매는 모습,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라는 것이 어떤 맛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골목길에서 무릎을 꿇으셨던 그날 이후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꽁꽁 숨어있던 남편의 추악한 경제적 실체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과 카드 내역,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그 흐름을 낱낱이 조회해 주셨거든요. 그 자료들을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살펴보는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통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밑빠진 독이었어요. 매달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생활비라는 명목의 돈이 사실은 시누이의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막아주는데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해외여행 경비, 시어머니의 백화점 카드 결제 대금까지 그 모든 것이 제 명의의 통장에서 빠져나가 시댁 식구들의 사치품으로 둔갑하고 있었던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그 사람들의 거대한 빚 돌려막기 게임에 가장 충실한 자금줄 노릇을 해온 셈이었습니다. 제 자금원이 한순간에 끊겨버리자 그 사람들의 빚 돌려막기 구조는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누이의 마이너스 통장이 가장 먼저 한도를 넘어섰고 시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백화점 카드 2장이 연달아 연체 처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지인들에게 돌려쓰던 사채 비슷한 개인 채무까지 한꺼번에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변호사님께서는 사무실에서 그 채권자 명단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어떤 사기에 가까운 자금 운영을 해왔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은 이런 상황을 두고 만들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그 한바탕 소동이 남편의 직장 상사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남편의 사회적 평판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고 만 거예요. 장모상의 엄마와 함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술잔치를 벌인 남자 빈소에 와서는 영정 앞에 저를 올리기는커녕 아내 멱살을 잡으려 들었던 남자. 그런 사람을 회사에 그대로 두고 싶어 할 임원이 어디에 있겠어요. 결국 남편은 본인의 부서에서 가장 먼저 권고사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와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남편의 실직 소식과 함께 빚 독촉 전화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고시원에 들어가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본인 집에서 따로 살고 있던 시누이까지 결국 더 이상 각자 따로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시누이의 집 보증금까지 모두 빚을 갚는데 털어넣고 세 사람이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거처를 찾다 보니 결국 도착한 곳이 동네 변두리의 반지하 단칸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그 좁은 반지하 방에 세 식구가 매트리스 하나씩을 깔고 누워서 잠을 자야 하는 신세. 화장실이라고는 변기 하나에 좁은 세면대 하나뿐이고 부엌이라고는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인 그 공간에서 한때 며느리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그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 모여 살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은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채권 추심 보고서 아내 주소지 한 줄로 알 수 있었지만 저는 그 주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안의 풍경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누이의 옛 직장 동료를 통해 우연히 듣게 됐어요. 한때 제 등 뒤에서 저를 흉보며 낄낄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좁은 반지하 방 안에서 매일 밤 서로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폭발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진 남편이 본인의 신세가 이렇게 된 원인이 어머니의 입방정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매일 저녁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악다구니를 퍼부었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따위 글만 안 올렸어도, 엄마가 그 입만 다물고 있었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됐을 거 아니야. 내 인생 망친 게 누구야? 내 인생 망친 게 누구냐고. 평생 아들이라면 끔찍하게 챙기시던 시어머니께서 그 아들의 거친 손에 머리채를 잡혀 흔들리는 신세가 되신 거예요. 시누이도 그 옆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보증금이 모두 사라진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오빠를 번갈아 가며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대요. 오빠가 무능해서 이 꼴이 났고 엄마가 욕심을 부려서 이 꼴이 났다고. 본인은 죄가 없는데 왜 본인까지 이 반지하에 처박혀 있어야 하느냐고요. 세 사람의 비명과 욕설이 매일 밤 반지하 단칸방 안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한때 제가 흘린 피땀이라는 공동의 먹잇감을 두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 깔깔거리던 그 가족애가 막상 그 먹잇감이 사라지고 나니까 서로의 살을 물어뜯는 이빨로 변해버린 거예요. 옆방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면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그 싸움이 시작되고 그 반지하 방에는 끼니라고는 컵라면과 즉석밥뿐이고 그마저도 한 봉지를 두고 누가 먹을 거냐며 다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변화는 시어머니에게 찾아왔어요. 평생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시면서 백화점 명품관에서 가방을 사 모으시던 그분이 이제는 동네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번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느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종이 박스를 차곡차곡 접어서 작은 손수레에 실어 올리고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이요. 색이 다 바랜 작업 점퍼에 운동화 차림, 그리고 머리 위에는 챙이 다 다른 모자가 푹 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이 본인의 손으로 본인의 인생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한계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손수레를 한 번 더 정리하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면서 손수레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셨어요. 그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길 건너편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녁 무렵 변호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남편이 결국 개인 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시누이도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 명목으로 들어있던 보험까지 전부 해지돼서 그분께는 이제 정말 단 한 푼의 자산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지한 씨,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쪽에서는 더 이상 지한 씨한테 어떤 위해도 가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어머님께서 진짜로 편히 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는 그 풍경 위로 환하게 웃고 계신 엄마의 얼굴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시장 바닥에서 손발이 얼어 터지도록 일하시면서도 늘 저한테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려주시던 우리 엄마. 그 엄마께서 평생 모아주신 돈으로 저는 마침내 그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자리에 서게 됐어요. 저는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계신 엄마를 향해 속으로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로 편히 쉬셔도 돼요. 우리 엄마 딸은 이제 어디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리 뻗고
마음 편히 주무세요. 창밖의 불빛들이 조용히 깜빡이는 동안 제 입가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 하나가 떠올라 있었어요. 지루하고 지저분했던 법적 공방이 마침내 끝을 맺던 날, 저는 변호사님 사무실에 앉아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협의 이혼 확인서, 재산 분할 합의서, 그리고 위자료 지급 확인서까지. 그 모든 종이 위에 차례차례 인주가 묻은 도장을 꾹꾹 눌러 찍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리지도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 마지막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시면서 따뜻한 미소로 한마디 건네셨습니다. 지한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진짜로 자유의 몸이세요. 엄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모아주신 전세 보증금 10억 가운데 단 한 푼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제 명의로 만들어 놓은 빚을 정리하고 변호사 비용을 처리하는 데 사용했지만 그 돈은 아깝지 않았어요. 그 정도 비용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새로 살 수 있게 됐다면 그건 세상 그 어떤 거래보다도 남는 장사였으니까요. 저는 그 돈을 손에 쥐고 곧장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며칠 동안 발품을 팔다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음에 들이게 됐어요. 평수는 예전 집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실 창문을 열면 굽이굽이 흐르는 한강 물줄기가 보이고 베란다에서는 노을이 곱게 물들어 가는 하늘을 매일 저녁 볼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계약서를 내미시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이삿날 저는 작업복 차림으로 새집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짐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예전에 시댁 식구들에게 둘러싸여 살던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온 짐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가구와 그릇과 침구와 옷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 것으로 채워 넣었거든요. 옅은 베이지색의 패브릭 소파, 둥근 원목 식탁,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놓아둘 작은 책상, 그리고 푹신한 양털 러그까지 모두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 고르고 또 고른 오로지 제 취향만이 담겨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짐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박스 하나를 열다가 잠깐 손을 멈췄어요. 그 박스 안에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제 친정집 찬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주셨던 고운 도자기 그릇 세트가 들어 있었거든요. 결혼하던 해봄에 엄마께서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신 그릇 가게 주인 할머니께 직접 부탁해서 가릇을 맞추셨어요. 하얀 바탕에 연한 청색의 매화 꽃잎이 그려진 그야말로 곱고도 단아한 그릇 5벌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그릇을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시집가서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이 그릇에 담아 먹으라고. 그러면 엄마가 늘 옆에 있는 것 같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결혼한 10년 동안 이 그릇을 단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런 촌스러운 그릇은 우리 집 격에 안 맞는다며 결혼 첫날부터 본인 그릇장 가장 안쪽 구석에 처박아 두셨거든요.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께서 가져오신 본차이나 그릇만 사용해야 했고 엄마가 주신 이 그릇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박스 안에서 깊은 잠을 자야 했죠. 저는 두 손으로 그 그릇을 조심스럽게 꺼내 새 주방의 그릇장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한 벌씩 정성스럽게 진열했습니다. 손끝으로 그릇 표면의 매화 꽃잎을 가만히 어루만지는데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떨어져 내리더라고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이 그릇을 꺼내지도 못하고 살았던 제 자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곁에 두고 살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흘러내린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 집에서 맞이하는 첫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거창한 요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갓 지은 따끈한 쌀밥 한 공기, 엄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끓여주시던 조갯살 미역국 한 그릇, 가리고 정갈하게 무친 시금치나물과 잘 익은 김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 단출한 한 끼를 차리는 동안 제 마음 안에 차오르는 그 충만함은 그동안 시댁에서 받아왔던 그 어떤 호화로운 음식 앞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따끈한 쌀밥을 그 매화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내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라고요. 저는 그 밥그릇을 두 손으로 가만히 들어 올려 거실 창가에 놓아둔 작은 액자 앞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 액자 안에는 환하게 웃고 계신 엄마의 사진이 단정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작년 어버이날에 동네 사진관에서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찍으셨던 엄마의 가장 고운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이요. 저는 액자 앞에 작은 상을 펴고 그 위에 따끈한 밥 한 그릇과 미역국 한 그릇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사진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거 봐. 엄마가 사주신 그릇에 따뜻한 밥 담았어. 10년 만에 처음이야.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이 그릇에 밥 담아서 먹을 거야. 목이 잠겨서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안 울고 살 거야.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워준 딸, 이제부터는 진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거기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리 뻗고 편하게 쉬셔. 알았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액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면서 마치 엄마가 그 빛 안에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자리를 옮겨 식탁에 앉아 저는 따끈한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안에 가만히 머금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그 익숙한 맛이 혀끝에 닿는 순간 엄마가 살아계실 때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던 그 뒷모습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도 더 이상 가슴이 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맛이, 그 기억이 따뜻한 온기가 되어 제 안에 곱게 머물러주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한강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강물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강물 위에 곱게 어리는 그 풍경이 어찌나 평화롭고 아름답던지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이 고요함, 이 안정감, 이 단단한 평온이 이제부터는 매일 저녁의 일상이 될 거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매화 그릇을 다시 한번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 그릇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쌀밥, 그 밥 위로 떠오르는 엄마의 환한 미소, 그리고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돈줄도 아닌 오로지 저 자신으로서 식탁 앞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이 한 끼의 풍경이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토록 갈망해왔던 진짜 행복의 가림이었어요. 그 따끈한 쌀밥을 입안에 머금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이 천천히 차오르더라고요. 그건 슬픔도 분노도 미련도 아닌 그저 잘 살아내고야 말겠다는 단단한 다짐 같은 거였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누구의 들러리도 아닌, 오직 서지안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의 첫 숟가락이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지면서 강물 위에 비친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두 번째 숟가락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식탁 앞에서 더 이상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아도 되는 제 집 안에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제 인생의 한가운데에서요. 엄마,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감사하면서 곱고도 단단하게 살아갈게요. 그러니까 엄마는 거기서 이 딸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사랑해요, 엄마. 진짜 많이 많이 사랑해요. 식탁 위로 은은한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동안 저는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한 끼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놓여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 한 끼가 여러분의 하루를 곱게 위로해주고 내일을 살아갈 단단한 힘이 되어주기를요. 부디 평안하시고 또 평안하세요. 오늘 들려드린 지아님의 사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나요? 사연을 다 듣고 나니까 제가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장면은 의외로 그 시끄러운 장례식장 한가운데가 아니었어요. 박스 안에 10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는 그 매화 그려진 그릇이더라고요. 엄마가 시집가는 딸 손에 쥐어준 그 그릇이 10년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그릇장 안쪽 구석에서 빛도 못 보고 잠들어 있었다는 게 그 그릇 하나가 지아님의 10년을 다 말해주는 것 같아서 한참을 먹먹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통쾌한 복수보다도 지아님이 그 그릇을 다시 꺼내 손끝으로 매화 꽃잎을 어루만지시던 그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아요. 빼앗긴 10년을 되찾는 방법이 거창한 보복이 아니라 결국은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내 그릇에 담아 먹는 일이라는 게 어딘가 짠하면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댁의 그릇장도 한번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누군가에게 미루느라 못 꺼내 쓰고 있던 내 몫의 무언가가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